네, 이어서 오늘 장에 주목해봐야 될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더 이슈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 바로 금통위가 열립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 눈높이의 변화가 있을까? 이 부분에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거의 다 동결이 유력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일각에서는 소수 의견으로는 인하까지도 가능성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 하방 압력이 강하다는 게 그 이유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국의 글로벌 지표들을 봐도 좀 경기가 많이 안 좋다라는 걸로 체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IMF 쪽에서도 경제 성장을 3개월 만에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독일, 프랑스까지 제조업 지수 다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내 GDP 현황을 봐도 좀 계속해서 하강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국내 경제 성적표가 6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전망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금통이 올해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전망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관점 포인트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일단 기준금리는 지금 작년 11월 인상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어떤 변동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동결하겠지만 시장의 관심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했던 부분을 한국은행이 하향 조정할 것인가라고 맞춰질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 성장률이 일단 한은이 전망했던 2.7%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은이 전망을 했던 2.7%의 성장률 전망치를 이번 1월 금통위에서 하향 조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앞으로 4월, 7월, 10월 이렇게 수정 경제 전망을 한국은행이 내놓게 되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국내 경제 지표가 실제로 발표가 되면서부터는 점차적으로 하향 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올해 연간으로 달성하게 될 성장률은 저희 하우스는 2.4% 정도의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금통위에서는 성장률 자체를 전망을 하향하진 않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하향 조정이 실제로 진행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와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하향에 대한 여지를 좀 많이 남겨놓은 것 같은데요. 좀 이 물가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소비자 물가도 지금 1.7% 올해 소비자 물가를 전망을 했었는데요. 유가가 그 사이에 작년 10월에 전망했던 시점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유가의 전망도 아마 하향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중국의 수요가 이렇게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유가도 크게 상승 압력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도 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크게 오르기 어렵다고 본다면 지금 소비자 물가도 1.7로 전망했던 부분은 1.5% 내외 정도로 하향 조정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국은행 경제에 대한 좀 언더 평가를 내놓고 있는지 조금 더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크게 수출하고 내수로 이제 반반씩 구성이 됩니다. 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작년 4분기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고, 우리도 이제 대중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부터는 전체적인 수출 증가율이 작년 12월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반도체에 의존해서 성장해왔던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디램 가격 조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조정이 될 걸로 보이고요. 중국의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면 우리와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연관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출 부분은 작년하고는 이제 좀 확연히 다른 그런 그림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 한 6에서 7% 정도의 수출이 증가를 했다면 올해는 한 2에서 3% 정도의 낮은 수준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월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이제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나머지 부분도 작년 대비해서 이제 크게 개선이 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방어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의 자생적인 어떤 소비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의 부진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쪽에서는 특히나 인건비랑 관련된 부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대출 금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떤 소비가 개선되기에는 좀 제약하는 여건들이 많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행의 선택의 여지가 뭐 크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결론 내볼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내수까지 모두 다 부진한 상황에서 이번 달이 당장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하향 조정 가능성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요. 허준식 해설위원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거의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좀 배경이 네네. 어디에 있을까요? 예, 지금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보면 이번에 그 금통위 위원들 만장일치로 동결될 거라고 그러거든요. 일단 뭐 다들 공감하시는 것처럼 나라 안팎으로 지금 좀 시끄럽고 불확실성도 좀 많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이제 올려놨던 상황이라서 좀 보고서 조정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경기가 변화되는지를 확인하고 할 것 같고요.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중국 그리고 이제 미국도 조금 뭐 위험해지나 이런 신호들이 네. 나오고 있어서 글로벌하게 G2 그리고 유로존은 뭐 브렉시트 관련된 만약에 노딜로 나오면 좀 쇼크가 나올 수도 있어서요. 그냥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도 통화정책 기조가 좀 바뀌어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 그게 이제 사실은 경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보는 것 같고요. 부동산 시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올렸던 것이 돈이 너무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좀 막아보려고 올렸던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달 올렸으니까요, 한 번. 근데 부동산 시세가 좀 진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이번에는 뭐 만장일치로 동결일 것 같다. 그리고 인상한다는 쪽이 이야기가 만약에 나오더라도 혹시라도 소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뭐 전체로 봐서 올 연말까지 한 번 정도 빠르면 6월 뭐 늦으면 뭐 하반기 아예 넘어가서 그냥 한 차례 인상. 예, 한 번 정도. 그리고 네. 이제 미국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금리는 이게 지금 CME 패드워치에 나와 있는 배팅 그 이거든요. 근데 12월 12일이 올해 마지막 미팅입니다. FOMC 네. 미팅인데 보시면 현행 2.5%일 확률은 거의 80%고요. 2.75까지 올라갈 확률은 한 20% 정도입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2.75 될 확률은 현재로서는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글쎄요, 뭐 지금 1월이고 뭐 여름 지나면서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위기들 따라서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분위기면 미국 올해 금리 안 올린다가 맞고요. 그리고 그래서 연말까지 아마 이 금리 이슈는 중국을 빼면 뭐 연말까지는 뭐 주요한 재료는 아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국은행에서 작년 10월 정도에 한 차례 성장률을 내려잡았습니다. 그간의 성장률 전망치 어떻게 좀 변화되고 있는지 추이도 한번 좀 볼까요? 그거는 네. 바로 그 조정 부분으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추이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 우리가 지금 2.7%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향 조정이 나왔고요. 그 중국 위기론에다가 우리 수출이 좀 워낙에 부정적이어서 이번에도 아마 금통위 하면서 경제 전망은 한 0.1 정도 더 떨어뜨릴 것 같다는 게 중론입니다.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KB증권에서 관세청 자료랑 하는 자료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나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올해 성장률은 현행으로는 이제 2.7 보고 있는데요. 상반기는 2.7이고 하반기가 2.6인데 결국에는 연간 전체로 봐서 2.6 정도까지 낮출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물가도 그렇게 세지는 않고요. 아래 보시면 1.67 나와 있고요. 그리고 투자 부분에서는 상반기까지는 아주 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하반기는 살아난다고는 일단 보거든요. 설비 투자 쪽에서. 근데 그건 가봐야 하는 거라서 수출이 저렇게 안 되는데 우리 캐펙스 증분이 많이 나올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부정적인데 그렇고요. 옆에 보시면 수출 나와 있는데 1월 20일까지 수출이 반도체는 거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0%가 급감이 나왔고 전체를 보면 15% 정도 줄었거든요. 근데 반도체 장비 수입도 줄어들어서 향후에 그 캐펙스 늘어나는 투자 지출 부분도 모멘텀은 좀 약화된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좀 아주 뭐
극도로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좀 우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수정 경제 전망할 때 2.6% 좀 낮춰서 볼 것 같고요. 근데 앞서 작년 10월에 이미 IMF가 우리는 올해 2.6 갈 거라고 좀 낮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되면 뭐 올해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연구원의 뷰는 2.4%까지도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네, 향후 경제 전망을 보면서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네. 일단은 0.1%포인트 정도 네, 이전보다는 좀 잡을 것이 좀 유력시 되고 있는데 그만큼 하방에 대한 요인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국내적으로 시끄럽다고 하고 또 뉴욕장도 네네. 많이 밀렸었는데 네네. 하방과 상방 요인을 좀 각각 비교해서 살펴볼까요? 예,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 하방 요인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겠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 경기는 더 둔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안 그래도 지금 기업들, 지방정부 포함해서 기업들 부채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경기 악화되면 뭐 부채 리스크, 일각에서는 신흥국형의 부채 위기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그냥 시간 끌기로 가서 결국은 해결될 거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돈을 많이 끌어다가 발전을 했던 신흥국형 어떤 그 부채가 아니고 네. 본인들이 알아서 자본을 만들어서 그걸로 뭐 빌려주고 하는 그런 식이었었기 때문에 큰 이슈거리가 아닐 거라는 시각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부채가 뭐 많아서 그게 경기 둔화 침체를 좀 이렇게 악순환 고리로 연결되다 보면 대체로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도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셧다운 장기화 부분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라든지 또 중동의 지정학적인 긴장감, 뭐 미국에서 지금 돈 들어가는 거는 다 줄여서 군인들도 다 돌아와라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다 뭐 세계의 경찰이라고 그랬었는데 뭐 이거 좀 내려놓겠다라는 거잖아요. 본인들 일단 좀 비즈니스에 좀 집중해 보겠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긴장감이 경제 주체들한테는 심리적으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악화되게 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상방 요인은 네. 뭐 세제 인하권이라든지 유동성 공급 같은 어떤 금융 완화가 글로벌하게는 아니어도 일부 지역 특히 중국 주도로 좀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글로벌하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뭐 다 뭐 대동소이하게 다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좀 힘들면 정부에서 나서서 한국도 보면 4분기 GDP를 뭐 정부에서 지켜냈다 이렇게 지금 어제 보면 나와 있는데 대체로 비슷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빚이 많기 때문에 아주 예전처럼 뭐 대규모의 확장 정책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만약에 완화됐을 경우에 뭐 상당히 뭐 상방 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약간 차관급에서 또 삐그덕거리면서 미국장은 타격을 받았는데 지금 외신 보도에서는 이게 사실 아니다라고 미국 쪽에서 또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중국장이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 계속 중립적인 이슈로 좀 작용하겠습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조금 돌아설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전반에 미중 무역 협상. 아, 그거는 일단 1월 30일 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말에 고위급 네네. 회담의 결과를 네. 보사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네요. 지금 나홀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제가 지난해에는 독주였습니다만 그것도 브레이크가 좀 걸린 상황이고 금리 와해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앞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올해 전반적인 통화 정책 기조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올해의 그 김윤상 기조는 먼저 그림을 볼게요. 그 금리 올렸던 이유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집값 상승도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부동산 114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보시면 진짜 2016, 17, 18 많이 올랐습니다. 주간 단위로 많이 오를 때는 0.6 정도까지도 올랐으니까요. 네. 지금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서울 집값이 매해마다 뭐 10몇 프로씩 올랐다 이게 이해가 될 정도로 거의 그 좀 많이 오른 지역은 3년 동안 따블이에요 집값이. 뭐 5억짜리가 10억 가고 10억은 20억 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3년 동안 엄청나게 오른 것 같고요. 근데 우리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글로벌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대도시 특정 지역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던 거는 우리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렸던 이유가 집값 상승분에도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작년 겨울, 그러니까 11월부터인가요? 10주 연속으로 지금 하락 중이거든요. 2달 반 동안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빠집니다.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거의 석 달 동안 연속 하락한 이후로는 최장 하락세라고 그러고요. 네. 9.113 작년 9.113 부동산 대책, 그다음 공시가 현실화. 공시가 현실화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도 뭐 집 한 채밖에 없는
노인 인구들이 노인분들이 이거 어떻게 뭐 감당하냐 이런 식으로 막 보도도 됐던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발표 뭐 나오면서 매수 심리가 아주 꽁꽁 얼어붙었다 뭐 이런 시황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뭐 금리 손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만약에 동결 나오고 성장 전망 하향까지 나오면 또는 혹시라도 이제 뭐 많아야 연 1회 정도다라는 컨센이 맞다고 하면 지금 분위기로는 1.72% 금리라고 그러면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변수는 이제 뭐 미중 무역 갈등 이재료가 가장 큰데 요거는 이제 뭐 1월 말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예상은 인하까지도 만약에 좀 변수가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네. 인하까지 보는 것은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섣부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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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네. 기사가 많이 네. 나왔는데 아직은 네. 아니다. 네. 이런 좀 완화로 간다고 한다면은 저희 투자 전략에 있어서 방향성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지금 먼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필요한지 보실 건데요. 이 그림이 이제 얼마 전에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그 스트래티지스트 투자 전략가가 만들어 놓은 그래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황을 설명하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2015, 16, 17, 18, 19 시즌에 코스피 영업이익과 순익 그리고 시총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시총이 이제 순익 대비로 몇 배냐 이게 퍼밸류인데요. 2015, 16이 12배, 13배, 지금은 8배, 9배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하다. 올해 만약에 19년도에 순익이 이 그림대로 4% 감익이 나와도 퍼밸류 9배 수준이니까 저렴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선 안 깨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영업이익이 만약에 10%가 여기는 지금 위에 표는 3%인데 아주 10%까지 급감이 나온다고 해도 2000 정도면 상당히 저평가된 수준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시황을 설명하는 주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가 동결되게 되면 유동성 장세가 전개될 수 있는 기대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겠고요. 4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니까 여전히 뭐 실적 시즌 관련해서는 실적주에 좀 집중해 보시는. 오늘도 보면 실적 좋아지는 쪽들은 강하거든요. 시장 대비로. 그리고 삼성전자랑 현대차 경기랑 시중 유동성 괴리는 큰 국면인데 이건 사실 최근에 KBS 무슨 다큐 무슨 토론 특집 프로그램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해는 됩니다. 반도체가 그 나라 경제 특히 이제 뭐 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고용 통계 그러니까 고용 부분에 있어서 기여도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반도체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어쨌든 그 돈이 계속 시중에서 돌 거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 현대차 임원들이 뭐 그 돈을 해외로 빼내가서 어디 해외에다 투자하는 건 아니라 그러면 결국에 해외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소비랑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일부 자산 가격이라든지 소비가 좋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원화가 강세로 가겠죠. 반도체가 잘해주면. 그리고 원화 강세면 소비 수요가 늘 것이고 이런 부분 봤을 때에는 꼭 고용 부분만 봐서 반도체의 어떤 그 역할들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대체로 보면 어쨌든 하지만 이 삼성과 현대가 좀 그만큼 커져 있는 건 맞고요. 현금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아까 그 밸류에이션 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하단은 좀 지지된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적주 포함해서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정부 정책 테마주 또 뭐 정치 테마주 이런 부분들은 신년 효과, 1월 효과 마무리 이후에 좀 2월 장세에서 또 차기 테마주가 나올 수도 있는 장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시아 증시 오늘 출발 견조하게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 협상 취소된 거 아니다라는 백악관 측의 해명이 나오면서 중국권 상승 출발이고요. 일본도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